이 아이가 어디서 눈을 그리 치켜트는 게냐? 어서 저리 물러서지 못하겠느냐? 안방구들 위에 반신불수로 누운 채로도 시모 최 씨의 눈빛은 서리빨 같았습니다. 중풍으로 왼팔을 쓰지 못하는 몸이었지만 그 눈 하나로 안채 전체를 쥐락펴락하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눈이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은 가시집 온 새색시 강 씨였습니다. 강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두 손에 뜨거운 약탕기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시모 당신의 아침 약을 새벽 첫 딸기 울기도 전에 다려들고 온 참이었습니다. 강 씨는 그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약 대접을 소반 위에 올렸습니다. 눈을 내리깔지 않은 채로 최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돌렸어요. 말 한마디로 집안을 쥐락펴락하던 그 여인이 처음으로 며느리의 눈을 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집이었습니다. 병든 시모는 누워서도 시모 노릇을 잊지 않았고 남편은 기방 출입을 밥 먹듯 하며 가산을 탕진했으며 급기야 기생첩을 안방에 들이면서 강 씨에게 방을 비우라 명했습니다. 그때도 강 씨는 울지 않았어요. 조용히 짐을 싸고 텅 빈 광의 열쇠까지 소반 위에 올려 첩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이것이 굴복처럼 보이셨습니까? 그렇다면 틀리셨습니다. 강 씨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집 오는 날 아버지가 가마 안에 쥐어준 작은 보자기 하나가요. 그 보자기 속에 든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훗날 이 집안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과연 텅 빈 광과 차가운 안방을 기꺼이 내주었던 강 씨에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분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씨 부인이 처음으로 박 씨 집안 소슬대문 앞에 섰던 그 봄날부터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이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순조 임금 7세. 충청도 홍주 땅에 강진사라 불리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벼슬은 높지 않았으나 글줄이 곧고 마음씨가 후하여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름이 자자했지요. 그 강진사에게는 보배 같은 딸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혜원. 어릴 때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바느질과 길쌈을 익히며 어느 교수보다도 야무지게 자라났습니다. 혜원이 25 되던 해봄, 한양 박씨 집안으로부터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박씨 집안은 한양 북촌에 기와집을 올린 중인 집안으로 아들 진호가 생원시에 합격하여 앞날이 밝다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강진사는 직접 한양에 올라가 그 집 형편을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본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분주하게 연지 찍고 족두리 얹어 가마에 오를 채비를 마친 혜원 앞으로 강진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빳빳하게 풀먹인 흰 보자기 안에는 땅 문서 몇 장과 묵직한 엽전 꾸러미, 그리고 촘촘히 접힌 포목 증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가마꾼들이 듣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바짝 대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혜원아, 이것은 내 것이다. 내 외조부께서 내 어미에게 주셨고 내 어미가 내게 맡기면서 훗날 내 딸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절대로 남편 손에 쥐어주지 마라. 이것이 있는 한 너는 무엇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혜원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진사의 눈가에는 지그시 참은 물기가 맺혀 있었어요.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보자기를 치마 속 깊이 감추고 고운 비단 허리끈으로 단단히 묶은 뒤 천천히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 문이 닫히던 그 순간 아버지의 귓속말은 가슴 안쪽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혜원은 그 말을 평생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어요. 한양박 씨 집안 기와집 앞에 가마가 멈추던 날, 강 씨 이제부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녀를 강 씨 부인이라 부르겠습니다. 강 씨는 처음으로 시댁의 소슬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컸습니다. 기와 얹은 담장도 제법 길었고 마당 안으로 보이는 안채의 처마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강 씨의 눈은 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공기를 읽었습니다. 봄이었는데도 집 안은 싸늘했습니다. 살을 애는 것처럼 차갑다기보다는 오랫동안 따뜻한 기운이 돌지 않은 집 특유의 쓸쓸하고 굳은 냉기였어요. 마당 한편에 장독대는 몇 개가 깨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처마 끝 물바지에는 지난 겨울 고드름이 녹은 자국이 시커멓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을 지탱하는 손길이 오래전부터 없었다는 것을 강 씨는 그 마당 한 바퀴만에 알아챘습니다. 시모 최 씨는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풍으로 반신이 마비된 지 이미 3년이 지났다 했어요. 강 씨가 패백을 올리러 안방에 들어섰을 때 구들 위에 비스듬히 기댄 최 씨는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한쪽 팔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아직 이 집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형형하게 빛났지요. 강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치마 속 보자기의 묵직한 감촉이 허리 아래에서 느껴졌거든요. 아버지의 말이 다시 귓가를 울렸습니다. 이것이 있는 한 너는 무엇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강 씨는 최 씨 앞에 단정히 무릎 꿇고 깊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 눈은 끝까지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시모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조용하고 또렷하게 말했지요. 어머님, 소첩이 하루도 그르지 않고 어머님 곁을 지키겠나이다.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채를 든 오른손으로 툭 하고 구두를 한 번 쳤습니다. 그것이 이 집안에서 강 씨 부인이 치른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끝나지 않았지요. 과연 강 씨 부인의 지극한 마음이 저 차갑고 날선 시모의 마음에 닿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손에 쥐어준 그 보자기는 훗날 어떤 씨앗이 되어 이 집안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일까요? 강 씨 부인의 첫날 밤은 신방이 아닌 시모의 약탕기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안에서 그녀가 선택한 첫 번째 무기였습니다. 시집 온 다음 날 새벽, 강 씨 부인은 첫 딸기, 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사방이 칠흑처럼 어두운 부엌으로 내려가 부직갱이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시모의 탕약을 다리기 시작했지요. 약재 냄새가 부엌 가득 퍼져 나오고 가마솥 뚜껑이 덜컹거리며 수증기를 내뿜는 동안에도 강 씨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내려앉은 싸늘한 냉기가 맨발을 타고 올라와 종아리까지 스며들었지만 강 씨는 불 앞에 꼿꼿이 앉아 약탕기를 지켰습니다. 탕약이 적당히 졸아들면 사기 대접에 정성껏 따르고 소반 위에 올려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강 씨 부인의 첫 번째 일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집 온 첫날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지요. 허나 시모 최 씨는 결코 쉬운 분이 아니었습니다. 첫아침 강 씨가 약 대접을 올리자 최 씨는 힐끗 보더니 퉁명스럽게 내뱉었어요. 약이 식었구나.
뜨거운 걸 떠오너라. 강 씨는 말없이 물러나 다시 데워왔습니다. 이번엔 너무 뜨겁다 했습니다. 다음 날은 색깔이 진하다 했고, 그 다음 날은 냄새가 난다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트집은 달랐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이 며느리를 내치지는 못하겠으나 쉬이 받아들이지도 않겠다는 것.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반신이 마비된 몸으로도 며느리를 부리는 데는 지극히 부지런했어요. 요강을 비우고 등을 밀고 마비된 왼팔을 주무르고 식사를 올리고 침구를 갈고 머리를 빗겨드리는 것까지. 하인이 해야 할 일들이 하나씩 강 씨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시집 온 지 석 달이 되기도 전에 박 씨 집안 안채의 크고 작은 일은 모조리 강 씨 부인의 두 손 안에 들어와 있었지요. 그 사이 남편 박진호는 어디 있었을까요? 사랑채에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불러 바둑을 두거나 혼자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아예 집을 비우는 날이 더 많았어요. 새색 씨가 시집 온 지 두 달이 지나도록 강 씨 부인을 향한 남편의 관심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가끔 안채를 들여다보는 일이 있어도 어머니 방 앞에서 무릎 꿇고 약을 올리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는 것이 전부였지요. 강 씨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안채에 없을수록 집안을 속속들이 파악하는 일이 더 수월했으니까요. 강 씨의 눈은 쉬지 않았습니다. 광에 쌀이 얼마나 남았는지, 항아리, 속장이 얼마나 줄었는지, 어느 하인이 게으르고 어느 하인이 손버릇이 나쁜지. 며느리의 눈은 조용히 그러나 낱낱이 이 집의 속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집은 겉은 기와집이로되 속은 비어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채워야 할 것은 광만이 아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강 씨 부인의 하루는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약을 다리고 시모의 수발을 들고 부엌을 지키고 집안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사이 강 씨는 틈틈이 시댁 식구들의 성정과 집안의 재정 흐름을 하나씩 머릿속에 새겨 나갔습니다. 치마 속 보자기는 아직 손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때가 올 때까지 그것은 강 씨의 몸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렵 시모 최 씨에게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약을 올리는 강 씨를 보며 최 씨가 처음으로 트집을 잡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대접을 받아들고 말없이 마셨습니다. 강 씨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홀로 부엌에서 불을 껐을 때 처음으로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북풍이 처마를 흔들고 한양의 하늘이 낯빛으로 낮게 깔리는 야삼경에도 강 씨 부인은 아궁이 앞을 지켰습니다. 손등이 트고 발 뒤꿈치가 갈라지고 무릎에 굳은 살이 앉는 동안에도 강 씨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참을 인자를 되뇌며 버티는 것도 아니었어요. 강 씨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듯 반드시 올 그 순간을. 그 순간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게 찾아오게 될지는 강 씨 부인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집 온 지 1년이 지나도록 강 씨가 버틴 것은 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덕이 쌓여가는 동안 남편의 술잔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과연 무엇을 향해 그토록 달려가고 있었을까요? 박진호라는 사람을 두고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글재주가 있었고 벗들 사이에서 인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생원시에 합격했을 때는 고을 어른들이 앞날을 기대했고
부친도 살아계셨을 적엔 집안을 그럭저럭 단속하고 있었지요. 문제는 부친이 세상을 떠난 이후였습니다. 집안에 고삐를 쥔 어른이 사라지자 박진호는 마치 묶인 줄이 풀린 것처럼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벗들과 어울려 가끔 기방에 드나드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과거 시험에서 2번, 3번 낙방이 거듭되면서 그 가끔이 자주가 되고 자주가 매일이 되어갔습니다. 술이 늘었고 노름판에도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지요. 낮에 집을 나가면 이틀, 사흘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강 씨 부인은 남편이 돌아올 때마다 군말 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어도 며칠째 세수도 하지 않은 모습이어도 한마디 나무라지 않았어요. 다만 눈으로 보았습니다. 남편이 들고 나는 돈의 흐름을 허리춤에 매달고 다니는 전대가 언제는 묵직하고 언제는 납작한지를. 박진호의 낭비가 가속될수록 강 씨의 눈은 오히려 더 차분하고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강 씨는 광 열쇠를 빌려 창고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지요. 지난 봄과 견주어 쌀 2 가마니가 줄어 있었습니다. 포목꾸러미 몇 단도 사라졌고 부친 생전에 쌓아두었다는 옹기 항아리 하나도 온데간데 없었어요. 광을 나온 강 씨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안방 아랫목요 아래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보자기를 꺼내 조용히 내용물을 확인했지요. 땅 문서 3장, 엽전 꾸러미, 포목 증서 1장. 강 씨는 그것을 한 장 한 장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조용히 접어 품었습니다. 때가 멀지 않았다. 이것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이제 생각해야 할 때다. 강 씨 부인이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간 것은 시집 온 지 이듬해 초봄이었습니다. 물론 혼자는 아니었어요. 시모의 약재를 구하러 간다는 명목으로 나들이를 청했고 늙은 하녀 하나를 데리고 시전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강 씨의 눈은 약재 가게보다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전 앞에서 쌀값을 눈여겨보았고 면포전 앞에서 포목 시세를 살폈으며 가게와 가게 사이를 오가는 중인들의 얼굴을 조용히 기억했습니다. 그 중에 박씨 집안과 예전부터 거래가 있었다는 거간꾼 임서방이 있었습니다. 40줄에 접어든 중인으로 눈썰미가 밝고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지요. 강 씨는 시전 한편의 주막 처마 아래에서 임서방을 불러 세웠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임서방, 나는 박씨 댁 며느리요. 한 가지 여쭤볼 일이 있소. 이 집안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염려 마시오. 내 일이요. 임서방은 잠시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족두리도 쓰지 않고 나들이 옷차림도 수수했지만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오래 장사를 해온 그는 단번에 알아보았지요. 임서방이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옵니까, 마님? 강 씨는 소매 안쪽에서 작게 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포목 증서였습니다. 이것으로 봄철 포목을 들여 가을에 팔면 얼마나 남겠소. 셈을 해주시오. 그리고 이 일은 나와 임서방 사이에서만 끝나야 하오. 임서방은 증서를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눈을 들어 강 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여움인지 탄복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후 말했습니다.
이리 하시면 다을의 본전의 2배 가까이는 남으실 것이옵니다. 다만 제가 직접 나서는 것은 눈에 띄니 제 천안 포목 가게를 통하면 되겠사옵니다. 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길지 않은 대화였습니다만 그 짧은 거래 속에서 강 씨 부인의 긴 싸움은 비로소 첫 번째 칼을 뽑아 든 셈이었습니다. 물론 그 칼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소리 없이 날을 세우고 있었지요. 박진호는 그날도 집에 없었습니다. 그가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무관심이 훗날 그 자신에게 어떻게 돌아오게 될지는 이 이야기가 조금 더 흘러가야 드러나게 됩니다. 강 씨 부인의 첫 번째 수는 소리도 없었고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 집안의 진짜 구원이 시작된 날이었지요. 한편 박진호의 전대는 갈수록 납작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끌어들인 것은 술과 기방만이 아니었으니 과연 다음으로 무엇이 이 집안 문을 두드리게 될까요? 시집 온 지 2해가 지나면서 박 씨 집안의 속살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광 안에 있던 옹기 항아리가 하나씩 줄더니 어느 날은 안마당 한쪽에 쌓아두었던 장작더미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사랑채에 드나들던 하인 하나가 어느 날부터 나타나지 않았고 얼마 뒤에는 안채 부엌을 돕던 몸종 계집애도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삭슬 제때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강 씨 부인은 그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하인이 줄어든 자리는 강 씨의 손이 채웠습니다. 이제 부엌 일도 마당 쓸기도 시모의 수발도 온전히 강 씨 부인 혼자의 몫이 되었어요. 어떤 날은 새벽부터 밤 야삼경이 넘도록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강 씨의 얼굴에는 불평 한 줄기도 내비치지 않았지요. 그 무렵 박진호의 씀씀이는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술과 기방만이 아니었어요. 노름판에서 잃은 돈을 메우려고 친척에게 돈을 빌렸고 그 빚을 갚으려다 또 다른 빚을 졌습니다. 빚의 사슬은 박진호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발목까지 감겨 올라왔지요. 이따금 낯선 사내들이 사랑채 앞마당까지 들어와 박진호를 찾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마다 강 씨는 대문 앞에 나가 조용히 그들을 막았습니다. 나리께서는 지금 자리를 비우셨소. 무슨 일이시오? 강 씨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낯선 사내들은 그 눈빛에 눌려 을의 발길을 돌렸어요. 그러나 강 씨는 그들이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미 다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는 더 많은 수가 함께 올 것이라는 것을요. 임서방, 이번 가을 포목 거래는 어찌 되었소? 마님, 본전에 배하고도 단량이 더 붙었사옵니다. 잘 되었소. 그 돈은 당장 쓰지 말고 내가 이르는 곳에 묻어두시오. 강 씨는 임서방과의 거래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포목에서 시작한 것이 이제는 쌀로 이어졌고 쌀에서 다시 약재로 번졌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어요. 한 번에 큰 돈을 움직이면 눈에 띌 수 있었으니까요. 강 씨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물이 바위를 뚫듯이 불려나갔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돈은 임서방의 처남 가게 뒤편 비밀 창고에 보관되었습니다. 엽전 꾸러미와 쌀, 그리고 새로 사들인 토지 문서 한 장이 조용히 그 안에서 잠들고 있었지요. 박진호가 탕진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강 씨의 손은 더 촘촘하게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허공에 쥐어뿌리는 것을 강 씨는 땅속 깊이
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뿌리는 것이 씨앗인 줄 아는 모양이지만 씨앗은 내가 심고 있다. 봄이 오면 누구의 밭에서 싹이 트겠느냐. 한편 시모 최 씨는 며느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신이 마비되었어도 최 씨의 귀는 여전히 밝았고 오랜 세월 집안을 쥐락펴락해 온 사람의 눈이 흐릴 리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강 씨가 약 대접을 올리고 물러나려는데 최 씨가 불쑥 말했습니다. 거간꾼 임서방을 알더냐? 강 씨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을 바꾸지 않고 고개를 들었어요. 예, 시전거리에서 박 씨, 댁과 거래가 있다 들었사옵니다. 그래, 내가 쓸 줄은 알겠더냐. 어머님, 소녀는 다만 이 집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옵니다. 최 씨는 한동안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벽을 향했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알았습니다. 그 침묵이 허락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강 씨 부인은 좀 더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시모의 묵인이라는 방패가 생긴 셈이었으니까요. 비록 병들어 누운 몸이었지만 이 집안에서 최 씨의 권위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 그 권위가 며느리의 등 뒤에 서 있다는 사실은 강 씨에게 크나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 안팎의 사정은 갈수록 팍팍해졌습니다. 광 안의 쌀은 석 달치도 남지 않았고 겨울뗄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강 씨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박진호가 가져다 주는 돈은 점점 뜸해졌으며 그나마 들어오는 돈도 제대로 된 생활비가 아니라 이미 빌려 쓴 빚을 메우는 수준이었습니다. 강 씨는 임서방을 통해 모아둔 돈에서 딱 필요한 만큼만 꺼내 집안을 꾸렸습니다. 쌀을 사고 뗄감을 들이고 시모의 약재를 구하는 데 쓸 최소한의 돈. 그 이상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아끼고 아껴도 이 집안이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강 씨 부인의 그 손 덕분이었습니다. 박진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도, 아내의 손 아래 조용히 재산이 자라고 있다는 것도, 그저 집에 돌아오면 밥이 있고 이부자리가 깔려 있으니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무심함이 가장 깊어지던 어느 겨울날, 박진호의 입에서 강 씨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 씨 부인이 이 집안을 두 손으로 떠받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남편은 또 다른 여자를 이 집 안으로 들이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과연 강 씨 부인은 그 말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강 씨 부인이 임서방과 처음 손을 잡은 지 2해가 지났습니다. 그 2해 동안 강 씨의 손에서 움직인 돈은 적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둘뿐이었습니다. 강 씨 부인과 임서방. 그리고 어쩌면 모든 것을 짐작하면서도 눈을 감아주고 있는 시모 최 씨까지 합하면 셋이었을지도 모르지요. 봄이 오면 포목을 들이고 가을에 팔았습니다. 여름에 쌀값이 오를 것을 미리 내다보고 봄에 사들였다가 한여름 가뭄이 들었을 때 적당히 내놓았습니다. 흉년이 드는 해에는 약재 값이 오른다는 것을 알았고 약재를 미리 사두었다가 값이 올랐을 때 조용히 팔았습니다. 강 씨는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 몸소 세상의 이치를 읽고 그 이치대로 움직였을 뿐이지요. 그러던 어느 해 가을, 임서방이 강 씨에게 새로운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한양 외곽 마포 근처에 작은 전답 하나가 나왔다는 것이었어요. 주인이 급전이 필요해 값을 낮추어 내놓은 땅이었는데
땅이 기름지고 수로가 가까워 모를 심으면 해마다 안정적으로 소출이 나올 거라 했습니다. 강 씨는 임서방이 가져온 문서를 조용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랫목에 앉아 한지 위에 적힌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는 강 씨의 눈빛은 어느 훈장보다 더 또렷했어요. 한참 뒤 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서방, 이 땅 문서에 적힌 이름은 누구 이름으로 올리는 것이 좋겠소? 마님, 그것이 문제이옵니다. 부인 명의로는 올리기가 어렵고 나리 명의로 올리면 나리 명의로는 안 돼요. 다른 방도를 찾으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서방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마님, 혹시 마님 아드님이 계시옵니까? 강 씨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들. 그것은 강 씨가 이 집안에 들어온 이후 가장 간절히 바랐던 것이었고, 동시에 가장 조심스러운 단어이기도 했어요. 시집 온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직 태기가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기방으로 떠돌며 안채에 들지 않는 날이 더 많았던 탓이었습니다. 강 씨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은 없소. 하지만 반드시 생길 것이오. 그때를 위해 이 땅을 사두는 것이니 내 친정 아버님 함자로 잠시 묻어두어도 되겠소. 그리하시면 훗날 이전하기가 수월하겠사옵니다. 마님. 그렇게 마포 근처에 전답한 마지기가 조용히 강 씨의 손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세상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박진호는 그날도 사랑채 없었고 시모 최 씨는 안방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강 씨 부인의 보이지 않는 밭은 한마직이 더 넓어졌습니다. 전답을 사들인 이후로 강 씨는 한 가지를 더 시작했습니다. 소작인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임서방의 소개로 마포 근처에 사는 성실한 농군 하나를 소작인으로 들였는데 그 농군은 땅을 받는 대신 해마다 가을에 소출의 절반을 강 씨에게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소출이 어디로 가는지는 임서방의 처남 창고만 알고 있었지요. 해가 바뀌고 또 해가 바뀌었습니다. 박진호의 빚은 늘었고 집안의 하인은 줄었으며 광안은 비어갔습니다. 그러나 강씨 부인의 보이지 않는 곳가는 조용히 꾸준히 차오르고 있었어요. 임서방이 봄마다 들고 오는 작은 장부 속 숫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가마에 오르던 날 두 손을 꼭 쥐어주며 낮게 말하던 그 목소리를요. 이것이 있는 한 너는 무엇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아버지,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나가 아니라 셋이 되었습니다. 강 씨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장부를 조용히 접어 임서방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봄비는 소리 없이 내린다. 그러나 봄비가 지나간 자리에 싹이 트지 않은 땅은 없다. 나의 일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강 씨 부인의 가슴 한켠에는 단 하나의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재산이 불어나고 집안을 지키는 손길이 단단해질수록 이 모든 것을 물려줄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 새벽마다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지요.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오랫동안 안채를 외면하던 박진호가 오랜만에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술 냄새가 가득한 채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강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밤으로부터 10달 뒤 아들 준서가 태어났습니다. 강 씨 부인은 아들을 처음 품에 안던 날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오랜 버팀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인지 강 씨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이 작은 온기가
자신의 긴 싸움에 비로소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이제 강 씨 부인에게는 지킬 것이 생겼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생긴 바로 그 해에 박진호는 인생에서 가장 파렴치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그 해, 남편은 기생첩을 집 안으로 들이겠다 했습니다. 안방을 비워달라고요. 강 씨 부인은 갓난 아들을 품에 안은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녀의 눈빛은 어떠했을까요? 준서가 태어난 뒤로 안채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오랫동안 인기척 없이 굳어있던 집 안에 퍼져나가고 강 씨 부인이 아들을 업고 마당을 오가는 모습이 생겨나면서 박 씨 집안 안채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그 온기를 가장 예민하게 느낀 사람은 뜻밖에도 시모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는 손자에게도 쉽사리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워낙 굳고 차가운 성정이라 갓난아이를 보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 씨가 아들을 안고 아침마다 안방에 들어와 시모의 약을 올리고 아이를 최 씨 곁에 살며시 눕혀두는 것을 반복하면서 최 씨의 오른손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비된 왼팔 대신 살아있는 오른손으로 아이의 뺨을 가만히 쓰다듬었지요. 강 씨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물러나 부엌으로 향했을 뿐이에요.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강 씨가 아침 약을 올리러 안방에 들어섰을 때 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 씨가 시집 온 이후 최 씨가 먼저 말을 건 것은 처음이었어요. 앉거라. 강 씨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 씨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아들이 못난 것은 내가 더 잘 안다. 어미가 눈이 멀었던 게지.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지 몇 해가 지났느냐. 소녀가 시집 온 지 4해째이옵니다, 어머님. 네 해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았더구나. 내가 보았다. 다 보았어.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끝까지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최 씨가 오른손을 들어 며느리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마비된 몸으로 그 동작을 하는 데는 한참이 걸렸지요. 손은 가늘고 차가웠지만 그 온기만은 달랐습니다. 강 씨는 그 손의 무게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 집안에서 가장 오래 굴림해 온 여인이 가장 오래 버텨온 여인에게 무언의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아니, 항복이라기보다는 계승이었을 것입니다. 이 집안을 지킬 사람이 누구인지 최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그날 이후 최 씨는 달라졌습니다. 강 씨가 하는 일에 더 이상 트집을 잡지 않았어요. 임서방이 안채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아도 눈길을 돌렸고 강 씨가 아랫목 요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내 살피는 것을 알아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뿐 아니었어요. 어느 날 최 씨는 강 씨를 불러 앉히더니 낡은 고리짝 하나를 열어 그 안에서 종이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 씨 집안의 옛 전담 문서 중 남편 진호의 손이 미치지 않은 땅 2마지기의 문서였어요. 최 씨가 몇 년에 걸쳐 아들 몰래 따로 감추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킨 것이다. 내게 준다. 아들 것으로 두어라. 어머님, 말하지 마라.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늦게 주는 것이니 고맙다는 말은 듣지 않겠다. 강 씨 부인은 두루마리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그러나 끝내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여 큰절을 올렸어요. 그 두루마리가 임서방의 창고에 보관된 문서들과 합쳐지던 날, 강씨 부인의 손 안에 있는 것들은 처음 친정아버지가 쥐어준 것에 몇 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어준 씨앗이 시모의 손을 통해 마지막 한 뿌리를 더 단단히 내린 셈이었지요. 그러나 기뻐할 틈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박진호가 드디어 그 말을 꺼내고 말았으니까요. 안채를 비워라. 내가 데려올 사람이 있다. 강씨 부인은 그 말을 들으며 아들 준서를 한 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의 눈을 똑바로. 그 눈빛에는 놀람도, 분노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서늘하고 고요한 빛이 고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내가 기다리던 그 순간이. 강 씨는 그날 밤 홀로 안방에 앉아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시집 오던 날부터 내해를 지는 방이었어요. 최 씨의 약 냄새가 아직 배어있는 벽, 자신이 손수 발랐던 새, 한지 창문, 아들 준서가 태어난 아랫목.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은 강 씨가 천천히 일어나 농을 열고 이부자리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손도 떨리지 않았어요. 안방을 내주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 열쇠를 내주는 순간부터 이미 강 씨가 오래 준비해온 설계의 마지막 장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과연 강 씨 부인은 안방과 텅 빈 광의 열쇠를 기생첩의 손에 쥐어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안방을 내주는 사람이 진정한 패자라면 강 씨 부인은 처음부터 이길 생각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안방을 내주는 것 자체가 가장 완벽한 승리의 시작이었을까요? 옥매라는 이름의 여인이 처음 박씨 집안 대문 앞에 나타난 것은 초겨울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다홍 저고리에 진한 연지를 찍고 화려한 비단 치마를 입은 채 가마에서 내리는 모습이 북촌 골목 한 귀퉁이를 잠시 밝혔지요. 박진호가 반년 넘게 기방에 드나들며 정을 들인 여인이었어요. 강씨 부인은 그 소식을 당일 아침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하인 막동이가 전날 밤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를 보았고 박진호 본인도 전날 저녁 술 기운을 빌어 안채에 들어와 말을 꺼낸 참이었으니까요. 내가 한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일 것이요. 안채를 비워주시오. 부인은 건넌방으로 옮기면 될 것이외다. 건넌방. 안채의 안방과 마주보는 작은 방으로 하인들이 기거하거나 잡동산 일을 쌓아두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정실 부인을 하인방으로 밀어내는 말을 술기운에 기대어 그렇게 무심하게 내뱉었던 것이지요. 강 씨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아들 준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어요. 강 씨의 시선은 잠든 아들의 얼굴 위에 잠시 머물다가 천천히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호소도 없었어요.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소이다. 제가 방을 비워드리겠습니다. 박진호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토록 순순히 받아들일 줄은 몰랐던 모양이에요.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강씨 부인은 남편이 나간 뒤 한동안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고 농을 열고 선반 위의 물건들을 하나씩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져갈 것과 놓아두어야 할 것을 가리는 눈빛이 차갑도록 냉정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강 씨 부인은 짐을 쌌습니다.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폐물 몇 가지와 아들의 옷까지, 그리고 치마 속 깊은 곳에 늘 감추어 두었던 보자기. 그것이 전부였어요. 안방에 있던 나머지 것들, 비단 이불이며 도자기 화병이며 시모에게서 받은 놀이개들은 고스란히 방 안에 두었습니다. 가져갈 것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강 씨는 짐 보따리를 건넌방 앞에 내려놓은 뒤 잠시 안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서 무언가를 꺼내 소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방 열쇠였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강 씨는 잠시 후 행랑채 쪽으로 걸어가 광문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같은 소반 위에 안방 열쇠 옆에 나란히 올려놓았어요. 소반 위에 열쇠 2개가 놓였습니다. 안방 열쇠와 광 열쇠. 그때 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마가 마당 안으로 들어서는 소리였어요. 옥매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강 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움찔했어요. 무언가 싸워야 할 것을 각오하고 왔을 텐데 정실 부인이 아무런 저항 없이 건넌방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소반 위에 열쇠까지 올려두었습니다. 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어서 오시오. 안방은 비워두었소. 열쇠는 저 소반 위에 있소이다. 안방 열쇠와 광 열쇠 2가지요. 옥매는 잠시 강 씨를 바라보다가 소반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열쇠 2개. 안방과 광. 기방에서 나고 자란 여인이라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았을 것입니다. 한 집안의 안방과 살림을 책임지는 광, 열쇠를 동시에 받아드는 것. 그것은 이 집안의 살림을 통째로 떠안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옥매의 눈빛에 잠깐 불안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박진호가 환히 웃으며 옆에 서 있었고, 옥매는 그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강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안채에는 시어머님이 계시오.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 아침 저녁으로 약을 올리고 수발을 드는 것이 안채 주인의 도리요. 이제 안방을 맡으셨으니 그 일도 맡아주시오. 그것이었습니다. 안방을 내주는 것이 강 씨의 진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텅 빈 광과 병든 시모를 함께 넘겨주는 것. 그 2가지가 진짜 열쇠였어요. 빈 광은 옥매에게 이 집안의 참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고, 시모의 수발은 기방 출신 여인이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짐이 될 것이었으니까요. 안방을 내준 그 순간 강 씨는 이미 세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옥매의 얼굴에서 웃음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박진호가 곁에 있었고 지금 물러서기엔 이미 늦었어요. 옥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씨는 그제야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고 건넌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박진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강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서를 안은 팔에 힘을 주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건넌방 문을 열자 싸늘한 냉기가 맞이했습니다. 하인들이 쓰던 방답게 구들도 제대로 달궈지지 않았고 벽지도 낡아 있었어요. 강 씨는 방 안을 한번 둘러보고 조용히 아들을 눕혔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풀어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이 방이 강 씨 부인의 진짜 전선이 될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안방이 아니라 차갑고 낡은 건넌방에서 강 씨의 가장 치밀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안방을 차지한 옥매의 첫 아침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따뜻한 구들과 비단 이불은 있었지만 새벽녘 안방문 앞에 나타난 것은 시모 최 씨의 부름이었습니다. 기방에서 온 여인에게 시모 수발이란 과연 어떤 지옥문이 되었을까요? 옥매의 첫날 밤은 화려했습니다. 따뜻하게 달궈진 안방 구들, 비단 이불, 새로 바른 한지 창문 너머로 초겨울 눈이 고요히 내리는 풍경. 박진호는 오랜만에 안채에서 밤을 보냈고 옥매는 자신이 이 집안의 새로운 중심이 된 것을 실감하는 듯했습니다. 소반 위에서 집어든 2개의 열쇠가 아직 손에 든 것처럼 실감났겠지요. 그러나 이튿날 새벽이 문제였습니다. 먼동이 트기도 전 안방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 있느냐? 요강 비워라. 시모 최 씨였습니다. 반신불수의 몸으로 홀로 밤을 지낸 최 씨가 며느리를 부르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며느리가 옥매라는 사실을 최 씨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 부른 것이었지요. 옥매는 반쯤 잠든 눈으로 일어나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방 앞에서 멈추었어요. 문 안쪽에서 풍겨나오는 냄새, 어두컴컴한 방 안에 비스듬히 기댄 노인의 실루엣. 기방에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풍경이었습니다. 옥매가 머뭇거리는 것을 최 씨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않고 다시 말했어요. 빨리 들어오지 못하겠느냐. 해가 뜨겠다. 옥매는 그날 처음으로 시모의 요강을 비웠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지만 박진호가 사랑채로 나가고 없었기에 하소연할 곳도 없었어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최 씨는 강 씨에게 하지 않았던 것들을 옥매에게 고스란히 쏟아냈습니다. 아니, 강 씨에게도 했지요. 다만 강 씨는 그것들을 인으로 받아냈고 옥매는 받아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약이 식었다, 등이 가렵다, 밥간이 맞지 않는다, 머리를 빗는 손이 거칠다. 반신불수의 노인이 이토록 세세하고 끈질기게 사람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을 옥매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광 열쇠도 문제였습니다. 옥매가 처음으로 광문을 열었을 때 그 안의 풍경의 발걸음이 멈추었어요. 썰렁한 공기, 텅텅 비어있는 선반들, 먼지 앉은 빈 항아리 몇 개. 기름진 살림이 가득 차 있을 것이라 믿었던 광 안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강 씨가 광 열쇠를 소반 위에 올려둔 것은 이 집안 살림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옥매가 박진호에게 따졌습니다. 날이 광 안에 아무것도 없소이다. 쌀이 반 가마니도 안 남았고 된장도 간장도 바닥이 보이오. 이 살림을 어찌 꾸리란 말씀이오? 그래. 곧 채워질 게야. 어디서 좀 구해보구려. 어디서 좀 구해보구려. 그것이 박진호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옥매에게 이 집안의 현실을 정면으로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이 기방에서 호기롭게 돈을 뿌릴 때와 집 안으로 들어와 살림을 마주할 때가 이토록 다를 줄은 옥매도 미처 몰랐던 것이지요. 그 무렵 건넌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강 씨 부인은 매우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 바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종류였어요. 새벽이면 여전히 일찍 일어나 시모의 탕약을 다렸습니다. 옥매가 맡은 수발이 있었지만 강 씨는 딱 한 가지만큼은 손을 놓지 않았어요. 탕약. 시모의 아침 약만큼은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다려 방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옥매가 들고 들어가든 최 씨가 직접 열고 가져가든 그것은 강 씨의 상관이 아니었어요. 다만 약은 강 씨의 손으로 다려졌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놓지 않을 것은 딱 하나다. 저 분의 목숨줄. 그것만 내 손에 있으면 이 집에서 내가 필요 없어지는 날은 오지 않는다. 최 씨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방 앞에 놓인 약 대접은 언제나 강 씨가 다린 것이었고, 최 씨의 입맛에 맞게 농도와 온도가 정확히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옥매가 다린 날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옥매가 다리려 하면 최 씨가 기어이 트집을 잡아 강 씨의 것을 다시 들여오게 했으니까요. 시모와 강 씨 사이의 무언의 동맹은 이렇게 매일 아침 약 대접 하나로 조용히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옥매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지쳐갔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의 선명한 연지 화장은 점점 옅어졌고 다홍저고리도 빨래를 거듭하며 빛이 바랬습니다. 시모의 수발은 끝이 없었고 광안은 채워지지 않았으며 박진호는 돈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옥매가 들어온 뒤로도 박진호의 기방 출입은 줄어들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밤 옥매가 건넌방 앞에 찾아왔습니다. 강 씨가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을 때였어요. 옥매는 문 앞에 서서 한참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님 어머님 약은 어찌 다리는 것이오? 오늘도 색이 다르다 하시오. 뿌리를 먼저 넣고 잎은 나중에 넣어야 하오. 불은 처음에 강하게 끓으면 낮추어 한 식경을 다려야 하고 온도는 겨울에 더 신경 써야 하오. 드시기 직전까지 식지 않게 하셔야 해요. 강 씨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비아냥도 냉소도 없었어요. 그저 사실을 말했습니다. 옥매는 그것을 받아 적을 것도 없이 듣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도 그 다음 날 아침에도 최 씨의 방 앞에 놓인 약 대접은 여전히 강 씨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옥매는 이 집 안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들어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을 내준 것은 강 씨였습니다. 열쇠를 쥐어준 것도 강 씨였습니다. 그러나 이 집안의 온기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시모의 약 대접 하나가 매일 아침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안방의 열쇠는 옥매에게 있었지만 이 집의 진짜 열쇠는 처음부터 강 씨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옥매가 이 집안의 살림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를 깨달아가는 동안 밖에서는 박진호의 빚쟁이들이 조용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의 규모가 드러나는 날, 이 집안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과연 그 파국의 순간에 강 씨 부인은 어디에 서 있었을까요? 옥매가 박 씨 집안에 들어온 지 2달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그러나 대꾸가 없자 점점 거칠어졌어요. 막동이가 나가 문을 열었더니 낯선 사내 셋이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허름한 무명 두루마기를 걸쳤지만 눈빛이 사납고 말투가 거칠었어요. 그중 한 명이 대뜸 외쳤습니다. 박생원 계시냐? 돈 받으러 왔다. 작년 봄부터 석 달치 이자가 밀렸는데 이제 원금까지 갚아야 할 판이야. 어서 나오시오. 사랑채에서 자고 있던 박진호가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벌떡 일어나 도포를 걸치고 마당으로 나왔지만 눈빛은 이미 쫓기는 짐승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옥매도 안방 문을 반쯤 열고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 집안에서 느낀 두려움과는 다른 종류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시모의 수발이 고된 것은 몸의 고통이었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이 집안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현실의 공포였습니다. 박진호는 빚쟁이들을 달래며 사랑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 나지막한 목소리들이 오가다가 이내 빚쟁이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원금이 50냥이요. 이자 합치면 65냥. 지금 당장 내놓지 않으면 이 집 물건이라도 끌어내야겠소. 65냥. 박씨 집안 한 해 살림에 2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박진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급기야 사랑채 문이 열리고 그가 안채 쪽으로 황급히 걸어왔어요. 그리고 건넌방 앞에 섰습니다. 부인, 잠깐 나와 보시오. 드릴 말씀이 있소이다. 강씨 부인은 아들을 내려놓고 건넌방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았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넓고 당당하던 어깨가 무너져 있었고 항상 말투에 배어있던 거만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절박함이었어요. 박진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부인, 내가 빚을 좀 졌소. 저들에게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 이 집을 빼앗길 수도 있소이다. 부인에게 돈이 있다면 제발 좀 도와주시오. 강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남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없었습니다. 연민도 없었어요. 다만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것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확인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강 씨는 말했습니다. 날이 저에게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저분들을 오늘 하루만 돌려보내 주시오. 제가 생각해 볼 것이 있사옵니다.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강 씨는 문을 닫고 아들이 누운 자리로 돌아와 준서의 이마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강 씨는 임서방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쪽지 하나였어요. 쪽지에는 딱 3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빚의 전모를 알아오시오. 채권자가 몇이며 총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집안 사랑채 문서 중 저당 잡힌 것이 있는지도 확인하시오. 임서방은 사흘 뒤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빛이 좋지 않았어요. 마님, 드리기 송구한 말씀이오나 고해야겠사옵니다. 나리의 빚이 한 곳만이 아니옵니다.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채권자가 5이고 총액이 150냥을 넘사옵니다. 그중 2곳은 이미 이 집 사랑채 기둥과 마당 일부를 담보로 잡아두었다 하옵니다. 사랑채를요? 예, 마님. 지난 가을이라 하였습니다. 150냥. 강 씨는 그 숫자를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충격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강 씨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임서방과 함께 모아온 것들을 하나씩 머릿속으로 헤아리기 시작했어요. 마포 전답의 소출, 포목과 쌀 거래로 불어난 돈, 시모에게서 받은 땅 문서, 친정아버지가 쥐어준 종잣돈이 자라난 것들. 그 모든 것을 합산하면 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어요. 갚을 수 있다. 그러나 그냥 갚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마지막 패를 내려놓을 자리다. 강 씨는 임서방에게 말했습니다. 임서방, 내가 이 빚을 갚을 수 있소.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준비해 주시오.
내가 이르는 대로 문서를 하나 꾸며 주시오.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임서방은 강 씨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강 씨 부인의 가장 긴 준비가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수년의 인내와 침묵, 조금씩 쌓아온 재산과 시모의 신뢰, 그리고 텅 빈 관과 안방 열쇠를 건네던 그날의 선택.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강 씨가 임서방에게 꿈이라 한 그 문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150냥의 빚을 갚는 대가로 강 씨가 요구한 단 하나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봄비는 오래 내렸습니다. 그러나 빗물이 땅속 깊이 스며들수록 뿌리는 더 단단해지는 법이지요. 강 씨 부인의 설계는 이제 겨우 마지막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150냥의 빚 앞에서 박진호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강 씨 부인은 그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냥 갚지는 않을 것이었어요. 강 씨가 내건 단 하나의 조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임서방이 문서를 들고 건넌방으로 찾아온 것은 사흘 뒤 저물녘이었습니다. 문서는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박씨 집안의 사랑채와 안채, 그리고 마당 일부를 포함한 이 집 전체의 재산 관리권을 강씨 부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었고, 또 하나는 임서방의 처남 가게 이름으로 된 채권 정리 문서였습니다. 강씨가 수년에 걸쳐 모아온 재산으로 박진호의 빚 전체를 갚는 대신 그 상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였지요. 강씨는 두 문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한자 한자 짚어가며 읽는 눈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 읽은 뒤 임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수고하셨소, 임서방. 이 문서는 내일 아침에 쓸 것이오. 오늘 밤은 잘 간수해 두시오. 이튿날 아침 강씨 부인은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 사랑채로 청했습니다. 박진호가 건넌방으로 들어섰을 때 강씨는 아들 준서를 등에 업고 소반 앞에 단정히 앉아 있었어요. 소반 위에는 차 한 잔과 문서 두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방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단번에 느꼈습니다. 강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리, 앉으시지요. 그것이 명령인지 권유인지 박진호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린 힘도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강씨는 소반 위에 문서 한 장을 남편 앞으로 밀었습니다. 나리의 빚을 제가 갚겠습니다. 150냥 전부를요. 채권자들은 오늘 오후 임서방을 통해 모두 정리될 것입니다. 사랑채에 잡혀있는 담보도 함께 풀릴 것이고요. 박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150냥.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묻기 전에 먼저 안도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겠지요. 그러나 강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박진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씨는 소반 위에 나머지 문서 한 장, 즉 재산관리권 위임장을 조용히 남편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재산관리권을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전답, 가옥, 살림살이, 일체를요. 나리께서는 앞으로 이 집안의 재물에 손을 대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진호는 그 문서를 바라보았어요. 굴욕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집안의 재산을 통째로 넘긴다는 것이. 그러나 150냥의 빚 앞에서 사랑채를 빼앗길 처지에서 그가 내밀 다른 패는 없었습니다. 박진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난 것이오? 제 것이옵니다. 나리.
제가 시집 오기 전부터 있던 것이고 제가 지켜온 것입니다. 나리의 것을 쓴 것이 아니오니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진호는 한동안 강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시집 온 이후 수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는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었지요. 안채에서 약을 다리고 밥을 짓고 시모를 수발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자신의 빚 전체를 갚고도 남을 돈이 그 여인의 손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인지 경이로움인지 그것도 아니면 처음 느끼는 두려움인지 박진호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임장 아래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임서방이 채권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5명의 채권자들 앞에서 150냥이 차례로 지불되었고 담보 문서들이 돌아왔습니다. 채권자들은 약속보다 빠른 상환에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박생원 댁이 이미 망한 질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하고요. 그러나 박씨 집안 대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임서방만이 알았고 시모 최씨만이 짐작했으며 강씨 부인만이 그 전모를 알고 있었지요. 빚이 정리된 그날 저녁 강씨는 처음으로 건넌방이 아닌 안채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저녁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강씨는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장독대, 낡은 처마, 반쯤 기울어진 광문. 그 모든 것이 이제 강씨의 손 아래 들어온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귓속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있는 한 너는 무엇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아버지,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이 제 것이 되었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전선이 바뀌었다. 이제부터는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세우는 싸움이다. 위임장에 박진호의 서명이 찍히던 그 순간 강씨 부인이 시집 오던 날 가마 안에서 꼭 쥐었던 그 작은 보자기는 비로소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는 데는 수년이 걸렸지만 그 나무가 이 집안의 기둥이 되는 데는 단 한 장의 문서로 충분했습니다. 재산관리권이 강 씨의 손으로 넘어온 그날, 옥매는 여전히 안방에 있었습니다. 이제 집안의 주도권은 바뀌었는데 과연 옥매는 스스로 이 집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강 씨는 옥매에게 무슨 말을 건넸을까요? 재산관리권이 강 씨의 손으로 넘어온 뒤로 박 씨 집안 안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밥 짓는 연기가 오르는 것도 같고 시모의 방에서 약 냄새가 나는 것도 같고 옥매가 안방에 있는 것도 겉으로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 흐르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마당을 오가는 강 씨의 발걸음이 달랐고 임서방이 안채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사람이 없어졌으며 광문의 열쇠가 강 씨의 허리춤으로 옮겨간 것을 사랑채 하인 막동이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옥매도 알았습니다. 며칠 뒤 옥매가 강 씨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약다리는 법을 물으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안채 마루 끝에서 마당을 쓸고 있던 강 씨 앞에 옥매가 섰습니다. 분 화장이 많이 옅어진 얼굴이었고 다홍 저고리도 빨래를 거듭해 색이 바랜 상태였습니다. 집에 들어온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 옥매는 10년은 더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옥매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저는 이 집에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사옵니다. 강 씨는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들어 옥매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승리의 빛도
냉소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고요한 눈이었지요. 강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고 맞지 않고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요. 집이 정하는 것이지요. 마님은 저를 내치지 않으시겠소이까? 내가 왜 내치겠소? 스스로 판단하신 것이라면 내가 막을 이유도 없고요. 옥매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뒤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마님은 처음부터 일이 될 줄 아셨습니까? 강 씨는 잠시 마당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안 것이 아니요. 다만 준비했을 뿐이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어요. 강 씨는 다시 빗자루를 움직였고, 옥매는 고개를 한 번 더 숙이고 안방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옥매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안방을 나왔습니다. 들어올 때 가마에 싣고 왔던 짐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옥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안마당 가운데 있는 소반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열쇠 2개였습니다. 안방 열쇠와 광 열쇠. 강 씨는 소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열쇠 2개를 집어들었어요. 손바닥 위에서 그것들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내려놓을 때와 되찾을 때의 무게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강 씨는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아들을 한 번 내려다보았어요.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또렷이 말했습니다. 준서야, 이 집이 내 것이다. 박진호는 그날 사랑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매가 떠나는 것도 강 씨가 열쇠를 되찾는 것도 보지 않았어요. 아마도 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박진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날 저녁 강 씨 부인은 건넌방을 나와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 준서를 아랫목에 눕히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석 달 동안 옥매가 쓰던 방이었지만 벽의 냄새도 구들의 온기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 방은 원래부터 강 씨의 방이었으니까요. 시모 최 씨는 그날 저녁 강 씨가 안방으로 돌아와 약 대접을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다만 강 씨의 허리에 차인 열쇠 2개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 씨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약 대접을 들어 마셨어요. 두 여인 사이에 오간 말은 없었지만 그 약 대접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 집안은 이제 강 씨 부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싸움이 끝났다. 아니,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이 집을 세우는 것은 허무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일이니까. 옥매가 소반 위에 열쇠를 내려놓고 돌아서던 그 순간 강 씨 부인이 수년에 걸쳐 쌓아온 덕과 인내와 지혜가 한꺼번에 그 작은 쇠붙이 2개 위에 실렸습니다. 복수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었고 준비였고 그리고 마침내 열쇠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소리 없는 귀환이었습니다. 안방의 열쇠가 돌아왔습니다. 광의 열쇠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집안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강 씨 부인의 손에 모든 것이 들어온 지금. 이 집안은 과연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될까요? 그리고 박진호는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왔습니다. 박 씨 집안 앞마당에 오랫동안 끊겼던 일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우물 곁에 새 두레박이 걸렸고 처마 끝 물바지가 손질되었으며 오래된 장독대에
금간 항아리들이 치워지고 새 항아리 몇 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광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아침마다 부엌에서 밥 짓는 연기가 예전보다 더 진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강씨 부인의 손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산관리권을 쥔 첫 달, 강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안의 현황을 낱낱이 적어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광 안에 남은 쌀의 양, 장독의 상태, 기울어진 담장, 빠진 기와, 헤어진 하인의 옷까지. 강씨는 임서방이 내려다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작은 장부에 정리했어요. 그것이 이 집안을 고쳐 세우는 설계도였습니다. 그해 가을 마포 전답에서 첫 소출이 들어왔습니다. 소작인 김서방이 지게에 볕단을 잔뜩 치고 임서방의 안내를 받아 박씨 집안광 앞에 섰을 때 강씨는 마당에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조용히 어떤 감탄도 내비치지 않고요. 그러나 지게에서 내려지는 볕단 하나하나를 세는 눈빛은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려온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광 안에 쌀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가마니, 두 가마니, 그것이 이듬해에는 세 가마니, 그 다음 해에는 다섯 가마니가 되었습니다. 마포 전답 외에도 강씨는 임서방을 통해 조용히 전답을 한 마지기 더 늘렸고 포목과 쌀 거래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한 안채였지만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의 속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빨라지고 있었어요. 박진호는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위임장에 서명한 뒤로 그는 집안 살림에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니, 손을 댈 수 없었지요. 위임장이 그것을 막고 있었으니까요. 박진호는 여전히 사랑채에 기거하며 이따금 바둑을 두거나 벗들을 만났지만 예전의 기방 출입이나 도박판은 끊어졌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집안의 돈줄이 강씨의 손에 있는 한 그는 더 이상 가산을 탕진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집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원한 것은 저희를 벌주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이 집이 온전히 서는 것이었으니까. 그 무렵 시모 최 씨의 기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풍으로 누운 지 이미 10년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강 씨가 매일 달여올리는 탕약이 그 몸을 지탱해 왔지만 사람의 수명에는 끝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것을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최 씨가 강 씨를 불러 앉혔습니다. 숨이 예전보다 거칠었고 오른손의 힘도 많이 줄어 있었어요.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형형했습니다. 며느라. 예, 어머님. 준서는 잘 크고 있느냐? 예, 어머님. 글 읽기를 즐겨 하옵니다. 이제 천자문은 다 뗐사옵니다. 그래. 잘 됐구나. 최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며느리 잘못 봤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처음엔. 그런데 틀렸더구나.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들이었어. 어머님. 말 끊지 마라. 늙은이가 할 말 다 하고 눈 감아야 편히 가지 않겠느냐. 이 집은 내 것이다. 준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내가 지켜라. 그리고 준서에게 전해라. 이 집 기둥은 엄이라고. 강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못했어요. 눈물이 치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그 눈물이 말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모든 날들의 무게가 시모의 그 한마디에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이었지요. 최 씨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른손을 천천히 들어 강 씨의 손을 한번 가볍게 두드렸어요. 처음 그랬던 것처럼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모 최 씨는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초겨울의 어느 날 새벽 강 씨가 약을 다려 안방에 들어섰을 때 최 씨는 이미 조용히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얼굴이 평온했어요. 오랜 고통이 끝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강 씨는 약 대접을 소반 위에 내려놓고 최 씨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한참 동안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10해 가까이 매일 새벽을 함께했던 손이었으니까요. 처음엔 자신을 종처럼 부리던 손이었고, 나중엔 무언의 동맹을 맺어준 손이었으며, 마지막엔 이 집의 기둥을 증언해준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이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박진호가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강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나 박진호의 곁을 지나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준서에게 아침을 먹여야 했습니다. 이 집안의 아침은 쉬지 않으니까요. 시모가 세상을 떠난 날 아침, 강 씨 부인은 슬픔과 부엌 사이에서 부엌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강 씨라는 사람이 이 집안을 사랑한 방식이었습니다. 눈물보다 밥 한 그릇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때가 있는 것이니까요. 시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에는 쌀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준서는 글을 읽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강 씨 부인의 긴 싸움이 결실을 맺는 그날은 과연 언제일까요? 준서의 손에서 어떤 기쁜 소식이 오게 될까요? 세월은 흘렀습니다. 시모 최 씨가 세상을 떠나고 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박 씨 집안의 안채는 조금씩 그러나 눈에 띄게 달라져 갔어요. 광 안에는 쌀과 장이 제 자리를 찾았고 담장의 허문 곳이 손질되었으며 사랑채 마루도 새 목재로 바뀌었습니다. 하인도 둘이 다시 들어왔고 마당에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던 꽃나무 한 그루가 심겼습니다. 모란이었어요. 강 씨가 충청 친정집 마당에서 보고 자란 그 붉은 모란이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 뒤에 강 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임서방과의 거래는 준서가 10살이 될 무렵에야 조용히 마무리되었어요. 더 이상 몰래 움직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강 씨라는 사실을 이제 북촌 이웃들도 알고 있었고 박 씨 댁 살림이 예전보다 나아진 것도 모두가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박생원 댁은 강 씨 마님 덕에 산 집이라고. 그 말이 강 씨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강 씨는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준서는 잘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읽기를 즐겨하여 동네 서당에서도 칭찬이 자자했고 15이 되었을 때 강 씨는 한양 안에서 이름 있는 훈장에게 아들을 맡겼습니다. 아들의 공부를 위해 쓰는 돈은 강 씨가 한 번도 아까워하지 않은 유일한 것이었어요. 그 밖의 모든 것에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던 강 씨가 아들의 학비만큼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준서도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이 집안의 역사를 조금씩 알아갔어요. 아버지 박진호가 사랑채에 조용히 기거하며 집안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도, 모든 것이 어머니의 손에서 움직인다는 것도 어릴 때는 그저 그런 것이라 여겼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18이 된 준서가
강 씨 앞에 앉아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가 가장 힘드셨습니까? 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러나 가장 힘든 날은 내가 태어나기 전이었어. 지킬 것이 없는 버팀은 쉽게 꺾이거든. 내가 생기고 나서는 힘들어도 꺾이지 않았다. 그럼 제가 어머니의 힘이었습니까? 강 씨는 준서의 머리를 한번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내 이유였다. 준서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로부터 3년 뒤 박준서는 식년시 문과에 응시했습니다. 한양에서 수백 명의 선비들이 붓을 잡고 앉아있는 그 시험장에서 준서는 어머니의 이름을 한 번 속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었어요. 방방이 붙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방방이 내걸리는 예조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름을 찾아 눈을 비비는 선비들 틈 사이에서 임서방이 숨을 헐떡이며 박씨 집안으로 달려왔습니다. 마님, 도련님이 급제하셨습니다. 박준서 도련님 함자가 방에 올라싸웁니다. 강 씨는 안방마루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서방의 목소리가 대문 밖에서부터 들려왔을 때 강 씨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대로 있었어요. 눈을 감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고 그저 그 말을 가슴 안으로 천천히 받아들이듯이. 임서방이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을 때 강 씨는 이미 일어나 마루 끝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쁨도, 눈물도, 흥분도. 다만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 마침내 제자리에 들어서는 순간의 고요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걸어 들어가 아들의 방문을 닫고 혼자가 된 그 순간에 강 씨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아버지의 방향인 충청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이 강 씨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방방 후동기들과 어울려 기뻐하다가 해가 저물어서야 박씨 집안 대문을 들어섰어요. 어머니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요. 다만 마당에 모란이 활짝 피어 있었고 강 씨의 눈이 평소보다 조금 더 맑아 보였습니다. 준서는 마당을 가로질러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무릎을 꿇어 큰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에게 드리는 절이었습니다. 임금이나 조상에게 드리는 큰 절과 다를 것이 없는 절이었어요. 어머니, 이 모든 것이 어머니 덕분이옵니다. 이 준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 씨는 아들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일어나거라. 내가 한 것이다. 어미는 다만 이 집을 지킨 것뿐이야.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지키지 않으셨다면 이 집도 저도 없었습니다. 강 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손을 한 번 꼭 쥐었다가 놓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박진호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그리고 강 씨가 아들을 일으키는 모습을. 박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후회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것인지.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진호는 두 번 다시 아내에게 거스르는 말을 꺼내지 않았으니까요. 준서의 급제는 강 씨 부인이
수십 년에 걸쳐 이 집안 땅 속에 심어온 씨앗의 마지막 열매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귓속말에서 시작되었고 새벽 아궁이 앞에서 자라났으며 텅 빈 광에 열쇠를 내주는 대담함을 거쳐 마침내 모란이 피는 마당에서 맺혔습니다. 인과응보란 하늘이 내리는 벼락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긴 세월 동안 한 걸음씩 걸어와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급제하고 집안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강씨 부인은 이제 노년으로 접어들고 있었지요. 그 모든 것을 해온 여인이 맞이하는 마지막 봄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준서가 관직에 나간 뒤로 박씨 집안은 달라졌습니다. 예조정랑으로 첫 벼슬을 시작한 준서는 부지런하고 청렴하다는 평판을 빠르게 쌓아갔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보여준 삶이 그의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쓰는 것보다 쌓아두는 것을 알았고, 겉을 꾸미는 것보다 속을 채우는 것을 알았으며, 빠른 것보다 단단한 것을 택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등에 업혀 자라면서 몸으로 익힌 것이었어요. 준서가 관직에 오른 뒤 처음 받은 녹봉으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양 북촌의 한 약재 상인에게서 한 달치 탕약 재료를 사서 안채로 들여보낸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새벽마다 다리던 그 약을 이제 아들의 돈으로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그 약재 꾸러미를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부엌으로 들어가 약탕기에 물을 올렸습니다. 시모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자신을 위해 가끔씩 다려 마시던 보약이었는데 이제 그 약재 값을 아들이 내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들 때문에 우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부엌에서 혼자 우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집안은 번성했습니다. 준서가 벼슬길에서 이름을 알려 나갈수록 마포 전답의 소출도 해마다 안정적으로 들어왔고 임서방과의 오랜 거래로 쌓아온 재산도 이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단단한 기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 씨는 그 재산을 조금씩 준서 명의로 이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마치 긴 싸움이 끝난 뒤 무기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듯이. 그러던 어느 날 준서가 혼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안씨 집안 교수로 글을 읽고 바느질이 단정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었어요. 강 씨는 직접 안씨 집안 주변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준서에게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사람 됨됨이를 보거라. 살림 잘한다는 것은 나중에 배우면 된다. 그러나 마음의 바탕은 바꿀 수 없느니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 그대로 안씨 교수의 마음을 보았어요. 혼례는 이듬해 봄에 치러졌고 안씨는 시집 오는 날 강 씨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강 씨는 그 절을 받으며 젊은 날 자신이 올렸던 그 절을 떠올렸습니다. 시모 앞에서 그 차갑고 날선 눈빛 앞에서 꿇었던 그 무릎을요. 강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 집에 잘 왔소. 힘든 것이 있으면 참지만 말고 내게 오거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한마디는 수십 년 전 강 씨 자신이 시집 오던 날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강 씨는 며느리에게 자신이 받지 못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강 씨가 선택한 마지막 복수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르지요.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는 것. 차가운 집안에 처음으로 따뜻한 시작을 만들어주는 것. 한편 박진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늙어갔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점점 더 작아지면서요.
아들이 관직에 나간 뒤로 사람들이 박 씨 집안을 달리 보기 시작했지만 그 칭송이 박진호에게 향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 집안을 세운 것이 누구인지를요. 박진호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젊은 날 자신의 방탕이 이 집안을 얼마나 무너뜨릴 뻔했는지, 그리고 아내가 그것을 어떻게 막아섰는지를 뒤늦게 이해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어느 가을 저물녘 박진호가 강 씨를 찾아왔습니다. 강 씨가 앞마당 모란 나무 옆에 앉아 벼틀 쬐고 있을 때였어요. 박진호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시켰소이다. 강 씨는 모란 나무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지난 일이오. 박진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강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소이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나란히 앉아 모란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며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강 씨는 그 그림자가 마당 끝까지 닿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용서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했고 화해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나란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그 광경만큼은 이 긴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박진호는 준서가 관직에서 이름을 굳히는 것을 보고 며느리 안씨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손자 하나가 태어나는 것을 본 뒤 그 겨울을 조용히 넘기지 못했습니다. 병석에 누운 지 열흘 만의 일이었어요. 끝까지 강 씨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는 듯 오래 앓지 않고 갔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 사람이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배려였는지도 모릅니다. 강 씨는 박진호의 상을 정성껏 치렀습니다. 울었습니다. 평생 단단하게 다물고 있던 입술이 처음으로 작게 떨렸습니다. 그 눈물이 무엇인지는 강 씨 자신도 설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만 수십 년을 한 집에서 함께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 빈자리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강 씨는 그제야 처음 알았습니다. 박진호가 세상을 떠나던 날, 강 씨 부인의 손 안에는 이 집안의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전담 문서도, 집 열쇠도, 아들의 관복도, 손자의 베네쩌고리도, 그리고 수십 년 전 친정아버지가 손에 쥐어주었던 그 작은 보자기는 이제 세상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그 씨앗은 이미 이 집 안에서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안이 일어섰고 남편이 떠났으며 아들은 관직에서 이름을 굳혔습니다. 강 씨 부인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진 것은 봄볕이 드는 안채 마루 한 자리였습니다. 수십 년의 긴 싸움 끝에 맞이하는 강 씨의 마지막 봄은 과연 어떤 빛깔이었을까요? 강 씨 부인이 60을 넘기던 해봄이었습니다. 한양 북촌의 박 씨 집안은 이제 누가 보아도 반듯한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슬대문 위에는 준서가 오른 벼슬 이름이 적힌 현판이 걸렸고 마당에는 오래된 모란 나무가 해마다 붉게 피어났으며 광 안에는 쌀이 넘쳤습니다. 처마는 새로 손질되었고 담장은 단단했으며 아침마다 부엌에서 연기가 오르는 시간이 빈틈없이 규칙적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 집 안에 아직 한 명 남아 있었습니다. 강 씨 부인이었어요. 봄날 오전 강 씨는 안채 마루에 홀로 앉아 볕을 받고 있었습니다. 머리칼은 이제 반 넘게 흰색이었고 손등의 힘줄이 선명하게 드러났으며 무릎과 허리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러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젊은 날의 서늘하고 형형한 빛은 조금 가라앉아 이제는 깊고 고요한 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나를 세운 검이 오래 쓰인 뒤 그날이 부드럽게 갈려 있는 것처럼요. 마당에서는 며느리 안 씨가 손자 둘을 데리고 봄나물 캐는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자 중 큰 아이가 나물 대신 돌멩이를 주워 들고 씩씩하게 어머니에게 내밀었고 안 씨가 웃으며 그것을 받아주었어요. 마당 한편에서 그 모습을 보던 강 씨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생겼습니다. 소리 없는 미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강 씨 부인이 처음으로 아무런 목적 없이 웃은 순간이었습니다. 강 씨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서요. 그것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오랜만의 일이었는지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따라온 분들이라면 짐작하실 것입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약을 다리고 광안을 헤아리고 임서방과 거래를 하고 남편의 빚을 계산하고 아들의 공부를 뒷바라지하던 그 손이 이제 그저 무릎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준서가 사랑채 쪽에서 나왔습니다. 관복을 벗고 편한 두루마기 차림이었어요. 어머니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쉬시는 것이요? 강 씨는 마당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것도 일이다. 준서가 살며시 웃었습니다. 무슨 일이옵니까? 강 씨가 말했습니다. 다 됐는지 보는 것이다. 준서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잠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손자들과 놀고 있는 마당을, 붉은 모란이 피기 시작하는 마당을, 단단하게 손질된 담장과 넘치는 광과 반듯한 처마를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 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 봄날 오전 강 씨 부인이 안채 마루에 앉아 받은 것은 햇볕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새벽마다 차갑게 시작되던 하루가 처음으로 따뜻하게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약탕기를 들고 일어서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고 광안을 헤아리지 않아도 되는 봄이었으며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긴장 없이 그저 존재해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 씨는 눈을 가만히 감았습니다. 봄볕이 눈꺼풀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마당에서 손자들이 웃는 소리, 모란이 피는 소리, 처마 끝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아버지, 봄이 왔습니다. 광에는 쌀이 가득하고 마당에는 모란이 피었으며 아들은 조정에서 이름을 굳혔습니다. 어머님도 편히 가셨고 남편도 조용히 갔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이 볕을 받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이 강 씨의 삶은 충분합니다. 강 씨 부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로도 몇 해를 더 살며 손자들이 자라는 것을 보았고 모란이 피고 지는 것을 보았으며 며느리 안 씨가 이 집안의 살림을 이어받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감은 것은 어느 늦봄의 오후였다고 전해집니다. 안채 마루에서 봄볕을 받으며 조용히. 그 자리가 바로 이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강 씨가 처음 박 씨 집안에 들어서던 날 보았던 그 마루, 시무의 약을 들고 서던 그 마루, 옥매가 대문을 나서는 것을 지켜보던 그 마루.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의 긴 이야기가 마침내 봄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참는 것이 복수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강 씨 부인의 이야기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는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완성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 집안을, 아들을, 그리고 봄날 마루 위에
그 고요함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온전히 서는 것이었으니까요. 힘든 세상이지만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영상에 행복합시다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